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달 넘게 이어진 반정부 시위 끝에 총리가 퇴진했고 지난주에는 과도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빈곤 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정부의 수반을 맡게 됐는데요. 유누스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차기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죄수가 탈옥하고 방화와 약탈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총선을 실시하기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방글라데시의 현재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2024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죠.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올림픽 많은 면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폐막했습니다.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 1900년, 1924년에 이어 100년 만에 개최한 세 번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한편 폐막식에서 올림픽 최초로 여자 마라톤 우승자가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어 도쿄올림픽의 남녀 공동시상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이정표를 썼습니다. 파리를 밝히던 성화는 이제 다음 대회 개최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향하는데요. 다음 대회는 4년 뒤인 2028년에 개최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냉각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는 현재 시각으로 11일 화재가 발생하면서 냉각탑 중 하나가 손상돼 구조대가 화재를 진압 중이며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냉각탑 화재에도 불구하고 핵 안전에 미친 영향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직후 러시아 측에 점령됐으며 같은 해 9월 원자로 6기 모두가 냉온 정지 상태로 전환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 남부 기리시마산의 지진 활동이 증가해 분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경계에 있는 기리시마산을 진원지로 하는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늘었습니다. 11일 오전에는 몸이 흔들릴 정도로 진도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리시마산의 분화 경계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활화산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분화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 4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보건부가 집계한 전쟁 사망자를 인용해 전쟁 발발 10개월 만에 4만 명에 육박하는 가자지구 주민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여성 및 어린이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의 최소 3분의 1은 하마스 대원이며 가자지구 작전으로 이스라엘군 32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신화를 읽은 수잔 워지스키 전 최고 경영자가 사망했습니다. 미국 테크 업계 선구자이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으로 꼽혔던 수잔 워지스키 전 유튜브 최고 경영자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1968년 7월 캘리포니아에 태어난 워지스키는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뒤 인도에서 사진기자로 일했으며 이후 인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2006년 구글의 유튜브 인수를 주도했던 워지스키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유튜브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침략자의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네. 자국군이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군사 작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10일 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사령관이 최전선 상황 그리고 침략자 영토로 전쟁을 밀어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행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군이 지난 6일 날 러시아에 있는 쿠르스크주를 진격해서 교전을 시작했고 이제 나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침략자 영토다라고 표현하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밤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근교에 있는 브로바리 지역을 폭격해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는데요. 키우에서는 이날 밤에 거듭 폭음이 들렸고 공습 경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공군이 밤새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 57대 가운데 53대를 격추했고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는 북한산 미사일 4기도 포함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그 다음날 11일 날 공격 헬기로 쿠르스크주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과 무기를 공격해서 모든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방어에 집중했던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선 이유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공급하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사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공격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도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진격 감행 이유는 우선 일단 서방에서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무용론.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붓는데 왜 아무 성과가 없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 서방에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로이터 통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전쟁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없어도 일단 이렇게 해서라도 러시아 측에 유의미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다라고 로이터 통신 평가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작년에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에 최대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 대선도 고려 사항 중에 하나였다 이런 분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변수를 염두에 두고 공격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렇죠. 남의 전쟁에 왜 미국 세금을 갖다 쓰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완전히 발을 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약 20% 차지한 상황에서 이걸 인정하고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 대선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된 러시아와 존중 협상에서 이번 본토 공격 통해서 뭔가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러시아 본토 일부를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토 교환할 때 우크라이나도 그럼 내 땅 돌려줘. 그럼 내가 러시아 땅 돌려줄게.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본토를 공격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러시아 허를 찔렀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주 그리고 하르키우주에서 러시아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이번 공격에 대해서도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본토를 아예 공격한 거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민주주의 지킨 대통령.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그런 대통령이 되기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고령 논란 때문에 결국 미국 대선을 포기했죠. 중도 하차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CBS 뉴스의 썬데이 모닝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후보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날 대선 중단 선언하고 나서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가진 건데요. 대선 후보 사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하원의 많은 동료들이 내가 만약에 계속 선거를 한다면은 그대에게 뭔가
피해가 갈 거다. 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선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끊임없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 결국은 진짜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러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대선 경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를 꺾는데 뭔가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고 앞으로 3년, 4년 우리가 내릴 결정은 결국 미국의 60년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미국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큰 명분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과 자주 대화를 한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자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거 정말 잘한 일이고 대단한 팀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실제로도 지지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대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9일에 이제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 있는데 여기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참석해서 지원 연설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하기로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연설자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부부는 2020년 전당대회 때도 연설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물러났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이 인물이고 있죠. 네. 또 사실 인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당대회 분위기를 한껏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이가 99살입니다. 최고령 전직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네. 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 손자인 제이슨 카터가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이제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 지명을 수락하게 되고요. 네.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주지사도 부통령 수락 후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기부금이 지금 3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230억 원 정도가 모였고요. 네. 지난주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발표한 이후에 24시간 동안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90억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잘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MBC 방송은 해리스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전당대회 행사장과 기타 관련 행사를 위한 대관 요청이 크게 늘었다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또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한여름에 부는 칼바람. 네. 예. 아직 태양은 뜨겁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에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감원 조치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요즘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뭐 침체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주도권이 이제 근로자에서 고용주로 넘어가면서 이런 최근 흐름과 맞물려서 팬데믹 이후에 두둑하게 돈을 챙겼던 그런 고임금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대유행하면서 다들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네. 고액 연봉자들이 속출했었는데요. 그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스가 올해 두 번째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2월 달에 이미 4천 명을 줄였고요. 네. 이번에 또다시 수천 명을 감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코가 지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매출이 1년 전 대비 약 12% 넘게 줄어들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국적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도 최대 2,450명의 미국 공장 근로자를 감원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올해 연말에 미시간주 공장에서 구형 픽업 트럭 생산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 기업입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역시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합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감원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미국 내 인력 15%에 해당하는 2,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구조조정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에 줄줄이 대규모 감원 행렬에 나섰고요. 네. 구글은 작년 1월 달에 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2,000여 명을 감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네. 이외에도 아마존이 18,000명, 메타가 11,000명,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000명, 트위터가 3,700명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대규모 해고 정리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일반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달 4.3% 기록했고 올해 1월달 3.7% 대비해서 0.6%포인트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팬데믹 이후에 최근 수년간 경제활동 재개, 그러니까 리오프닝 효과로 과열됐던 고용시장이 점점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그러네요. 풀이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고용시장 둔화세에 대해서 두둑한 급여 상승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다라고 평가했고요. 위축된 채용시장에서 고용주들이 보너스를 삭감하거나 동결 또는 성과급을 대폭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급여 지출을 통제할 거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물가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구조조정이 벌어지면은 경제에 네.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차고를 빌려준 구글의 어머니. 네, 앞에 제가 워치지키 전 유튜브 CEO가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경영인입니다. 수전 워치지키 전 유튜브 최고 경영자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는데요. 올해 나이가 56살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SNS 통해서 26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이자 자녀 5명의 어머니가 암투병 끝에 결국 가족을 떠났다라고 밝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버드대에서 역사 공부, 사실 이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인문계인데 네. 역사 공부하고 나서 인도에서 뭐 사진 기자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테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UCLA에서 경영학 박사 MBA를 하고 나서 인텔 마케팅 부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 브린의 가능성을 알아본 워치지키가 자신의 집 차고에 그들에게 사업 공간을 빌려줬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글 시작인 창업의 거죠.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차고를 빌려준 구글의 어머니 이렇게 단 건데요. 네. 페이지와 브린이 워치지키 차고에서 구글을 창업했고요. 워치지키도 나중에 구글에 합류했습니다. 네. 워치지키는 구글 제품 관리 광고 담당 수석 부사장을 차례로 지냈고요. 유튜브 인수를 주도한 끝에 2014년부터 유튜브 CEO를 맡아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2006년에 구글 유튜브 인수를 주도한 워치지키는 2014년부터 이제 CEO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유튜브가 세계 1위 동영상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겸 알파벳 CEO도 인터넷 통해서 워치지키 별세 소식을 먼저 알렸고요. 피차이는 한때 구글 CEO 자리를 두고 페이지와 브린의 신뢰를 받았던 워치지키와 경쟁했었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녀가 정말 너무나 뛰어났던 인물이어서 이렇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짜 그 노래를 쓰고 싶다고요? 예. 네. 이 트럼프 캠프 측에서 셀린 디옹의 노래 타이타닉 주제가죠. 네. My Heart Will Go On 이거를 무단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데 네. 디옹 측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성명을 통해서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슨 상원의원이 몬태나주 유세에서 My Heart Will Go On을 사용했다라면서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승인했거나 써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네. 무단으로 썼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디옹 측은 셀린 디옹 측과 음반회사 소니뮤직 인터테인먼트 캐나다가 몬태나주의 트럼프 유세 선거 유세에서 이 노래가 쓰여진 것을 직접 이제 확인하면서 알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승인받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네. 셀린 디옹이 써도 된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가사 내용은 연인들의 사랑 예,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당신이 어디 있든 얼마나 멀리 있든 나는 내 마음은 그대로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있기에 난 두렵지 않다. 내 마음은 그대로일 거다.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캠프 측에서는 우리 마음 가사가 다 똑같다. 우리 정말 좋지 않냐. 네, 내 마음 네, 변하지 네. 않는다. 네, 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 영화가 타이타닉 그렇죠. 주제곡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맞아요. 이렇게 재난 영화에 쓰인 노래를 정말 당신 쓰고 싶은 거 맞아요? 배가 침몰했잖아요. 그렇죠. 네. 가사 내용은 좋지만 영화 전반적인 내용은
배가 침몰한 건데 그 맥락을 따져봤어야 됐다. 그런 네. 노래 진짜 쓰고 싶은 거 맞아요? 음. 라고 이제 물음표를 달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장에서 마초맨, YMCA 이런 히트곡 사용하면서 어울리네요. 어울리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른 빌리지 피플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이제 무단으로 써가지고 요즘에 이 저작권이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썼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원작자가 이제 네, 항의를 한 거죠. 건데 음. 어떻게 될까요? 음. 다음 키워드입니다. 잘 자요. 이게 제가 과연 할 수 있어요. 성시경 씨가 이런 목소리 멘트를 좋으시니까. 네. 라디오를 밤에 나긋하게 잘 네. 자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사실 뭐 어릴 때 라디오 들으면서 네. 저희 라디오 세대니까 맞아요. 공부할 때도 라디오 듣고 잘 때도 맞아요. 라디오 듣고 이제 네. 그랬었는데 왠지 잘 자요 이렇게 말해주면 남친이 전화로 잘 자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위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이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수면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합니다. 네. 일주일에 6일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위해서 네. 이런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996 문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일을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압박이나 회사의 업무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면 메이커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여성이 사실도 자신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잠을 본인이 못 자가지고 해당 서비스를 써봤다고요. 근데 이게 큰 도움이 됐고 자신도 일 끝나고 나서 파트타임으로 진짜 수면 메이커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과 긴장감 이런 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시간에 장애받지 않고 그룹 채팅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얘기 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당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꽤 괜찮다라고 하는데 근데 본인은 정작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수면 메이커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됐네요. 맞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Living Years 함께 듣겠습니다. Every generation blames the one before, and all of their frustrations come beating on your door. I know that I'm a prisoner to all my father held so dear. I know that I'm a hostage to all his hopes and fears. I just wish I could have told him in the living years. Say it loud, say it loud, say it clear. Oh, say it clear. You can listen as well as you hear. It's too late. It's too late when we die. Oh, when we die. We don't see eye to eye. So we open up a quarrel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We only sacrifice the future. It's the bitterness that lasts. So don't yield to the fortunes you sometimes see as fate. It may have a new perspective on a different day. And if you don't give up.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 대통령 권한 침해란 비판에 대해 여당 정치인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냐며 반박했습니다. 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은 금빛 물결의 성취 이면에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으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면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고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시민이었다고 말한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되냐면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관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8.15 기념식에 불참하고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거제시에서 하나오션 통근버스 2대가 부딪혀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넉 달 연속 한 달에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체결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자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위법 행위 1000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로 의심되는 3000여 건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에서 다시 100년 만에 다시 치른 올림픽 이제 폐막했죠. 화제거리가 참 많았는데 다시 한번 좀 네. 되짚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전체 통틀어 가장 핫 이슈였던 것은 개막식이 너무 선정적인 점이 가장 화제가 되었고, 네. 이로 인해 미국의 한 스폰서 회사는 즉각 스폰서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개막식이 예술적인 면에 매료된 이들도 많았지만 디테일한 윤리, 종교 등을 모독한 듯한 장면들이 특히 도마에 오랫동안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 앙토네트의 머리를 잘라 피가 흩뿌려지는 모습, 동성애를 과도하게 드러낸 점, 프랑스 본토의 오리지널, 즉 백인보다 아프리칸이나 아랍 출신의 이주민들의 비중이 훨씬 많이 나온 점 등입니다. 네. 또한 출연 가수 레이디 가가도 라이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개막식 당일 그 시간 그 계단 앞에 있던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네. 그날 비가 왔는데 그래서인지 모습이 드러내지 않고 이미 촬영해놓은 비디오를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비가 많이 오고 많은 단점들이 지어 쏟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테러로부터 안전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치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식 이렇게 치른 지 뭐 벌써 2주가 흘러서 폐막을 했는데 올림픽에 대한 파리 현지에서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과거에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는 많은 스테디움을 지어야 하고 수백억에서 수조 단위의 빚을 안고 건설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번 파리 올림픽은 거의 돈 들이지 않은 비용 절약한 올림픽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마치 철근으로 세운 야외 페스티벌 공연장을 연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임시 가건물을 역사적 명소, 관광 명소가 보이는 공터에 세우고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직접 양궁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네네.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기도 한 앙발리드 경기장 표라고 하여 네. 앙발리드로 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한 20분 걸어서 결국 샌드강 근처 알렉산드르 3세의 다리 정도까지 가서 입장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 경기장이 왜 앙발리드냐고 하고
정확한 위치의 주소는 티켓에 안 적어두냐고 저희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헛걸음하고 그렇군요. 찾아와 항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경기장 내 공식 기념 품절은 긴 줄이 있어 모두 덩달아 줄을 서고 나중에 다가가 보니 슈퍼마켓 체인인 까르푸나 모노프리 등에도 있는 동일한 기념품을 20%가량 더 받으며 동일한 기념품을 팔고 있다고 시민들의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장에 가도 결국은 대형 화면으로 보게 되니 한국을 응원할 때는 대한체육회가 화학의 집이라는 큰 건물을 통째 밀려 차린 코리아 하우스에서 관람했는데요. 네. 대형 화면으로 모두가 응원하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이런 경기들은 진짜 같이 보는 그런 맛이 있죠. 매력이 있어요. 개막식만큼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폐막식도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 폐막식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금 이곳 파리 시각은 새벽 4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폐막식은 약 7시간 전인 일요일 21시 파리 북쪽 쌍드니 스타드 프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도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폐막식을 관람하고 오는 길입니다. 네. 개막식과 닮은 점은 예술 공연을 감상하는 듯한 면이었고 다른 점은 날씨도 화창하고 비행기도 다니고 모두가 문화의식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우왕좌왕 느려지지 않고 신속하고 노련하게 입장을 한 점, 가방 검사가 2, 3회 있었으나 식음료가 모두 관입되고 테러 걱정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모습 등이 올림픽을 치른 프랑스 전체가 바람직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 흐뭇했습니다. 네, 폐막식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보셨으니까 더 생생하게 전해주실 수 있죠. 어땠습니까? 네, 후회 없이 경기 일정을 잘 마무리한 데 대한 축제이므로 개막보다 마음 놓고 각 국가대표 선수들이 즐기는 모습 또한 정말 릴렉스되고 한마음 되어 모두가 기뻤습니다. 5대왕 6대주를 상징하는 듯한 무대에는 시계나 나침반을 연상하는 화살표도 보였고 네. 각자 상상에 맡기는 무대 동작들도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공중에 매달린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주되는 곡도 아름다웠고요. 네. 첫 곡은 수르 시엘드 파리였는데요. 네. 파리의 하늘 아래서라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가수 에디스 피아프의 곡이었습니다. 네. 이어 1시간가량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동안 모두가 가라오케 노래방처럼 부르자는 멘트와 함께 네. 앙네 모아 오 샹젤리제 위아더 챔피언 등 4곡이 열창되었습니다. 네. 그리스 키프러스 섬의 바닷가에 탄생했다는 비너스를 연상하게 하는 조각상 그리고 금색의 오륜이 무대 6대주에 위치했다가 하나 되어 하늘로 오르는 장면 또 톰 크루즈의 등장 등에도 많은 네. 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첫 출전 브레이크 댄스 선수들은 한편에서 댄스를 춰서 기립박수도 받았습니다. 네. 입장시 받는 블루투스 팔찌는 모두 팔에서 불빛을 반짝이며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이 폐막식 5일 전 폼텐블루 선수촌도 클로징 세레모니를 치렀는데요. 네. 여기서도 대표 선수들의 마음과 지도자의 마음이 담긴 영상 편지가 상영되어 그들의 짙은 애정이 느껴져 참 가슴 따뜻했습니다. 특히 제불 한인 입양인 단체 한국마음 합창단은 2024년 파리올림픽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선수단을 바치는 시와 곡을 한불가정 지휘자 부부가 직접 만들어 알릴라코레라는 노래로 출연했습니다. 이 곡은 파리 패럴림픽 기념 한불교류 특별전인 물렁에서 패럴림픽 선수단을 이어서도 내일 13일 저녁 파리 마르지구에서 다시 연주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올림픽 폐막하고는 이제 패럴림픽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기념 행사 열린다고요. 네, 2024년 패럴림픽 기념행사로 방금 언급해드린 특별전이 파리 지역 한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블렁이라는 이름은 흰색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네. 프랑스 깃발 파랑, 흰색, 빨강의 가운데에 놓인 색이기도 하여 의미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피에르 갸르딩의 증송자로 알려진 루이 갸르딩의 패션 디자이너로 작가로 참석하여 패션 디자이너 겸 작가로 참여하고 네. 프렌치 오페라 아리아 갈라쇼도 열리고요. 네. 저도 참여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선수의 네. 마음 합창단의 공연도 이루어집니다. 네. 소식 들으면서 4222번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아마 한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제 또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직접 또 현장 소식 이렇게 전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퇴진한 방글라데시에서 전국 혼란을 수습하고 총선을 관리할 과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빈곤 퇴치 운동으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 정부의 수반이 됐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혼란에 빠진 방글라데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8일에 이 과도 정부 출범했습니다. 유누스 최고 고문이 총리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엔 대통령이 있어요. 네. 근데 의전적 상징적 역할을 하고요. 총리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사실상 국가 수반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누스 최고 고문이 지난 8일에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이제 고문 직함을 받고 있는 다른 이제 과도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도 취임을 했고요. 네. 유누스 고문이 올해 나이가 84살입니다. 좀 나이가 많으신데 그동안 좀 건강이 안 좋았는지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네. 8일에 이제 귀국하자마자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도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이제 법 질서 회복일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의회가 해산된 게 지난 6일이었는데 헌법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새로운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혼란스러웠던 이 방글라데시 현재 치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일에 그 하시나 그 전 총리가 이제 당시 총리가 퇴진을 했죠. 네.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좀 치안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군부가 이제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 약탈 또 소요 사태도 좀 있는 듯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는 제가 이제 현지 뉴스를 보니까 그 동안에 경찰들이 이 시위를 진압하느라고 한 수십 명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일선 그 치안 유지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래서 그동안에 파업을 벌였는데 오늘 새벽에 그 파업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 6일하고 8일에 일부 지역에서 교도소 폭동으로 또 뭐 많은 사람이 탈출했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서 또 탈출한 수감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빨리 수습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유누스 최고 고문의 어깨가 무거울 것 네. 같은데 자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은 빈민 퇴치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 네. 받은 걸로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그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무담보 소액 대출 운동 창시자로 꼽힙니다. 원래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귀국한 이후에는 명문 치타공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빈민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1974년에 방글라데시에 아주 대규모 홍수가 벌어져서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사망자가 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빈곤을 탈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27달러만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네. 자신이 직접 그런 빈민들에게 27달러씩 대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가 여유가 벌어서 이제 갚아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런 본인이 스스로 자비로 그런 운동을 시작했고 1983년에 그라민 은행을 창립을 직접 해서 총재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라민 은행이 사실 방글라데시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실제로 그 상환율이 90%가 넘어서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하니까 정말 성공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1,000개 정도쯤의 지점을 두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 직후에 또 뭐 신용위기 같은 걸로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그라민 은행 모델로 이렇게 소액대출 해주는 협동조합 형태의 이런 금융 운동들이 또 있기도 했고
했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그라민은행의 모델이 많이 또 따라서 네. 그래서 빈민구제 활동 차원에서 또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명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으로는 핍박을 좀 많이 예, 받았군요. 맞습니다. 네. 2007년에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한 다음 해 2007년에 네. 방글라데시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의 힘이라는 신당을 창당을 해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나 했는데 당시에도 하시나 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네. 그러니까 유누스에 대한 공격을 아주 본격화했습니다. 결국에는 정계 진출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부는 끊임없이 이 유누스하고 그라민은행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유누스 총재가 부정부패를 했다, 횡령을 했다, 또 무슨 노동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를 들어서 탄압을 했고 이런 네. 것들이 결국에는 그라민은행과 유누스 당시 총재의 어떤 신용, 명성 이런 거를 깎아내리는데 많은 뭐 이렇게 단초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 사실은 아니었던. 예, 사실은 건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해 초까지만도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지난 1월에 이 그라민 은행 총재직에서는 그 훨씬 전에 물러났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쫓겨난 거죠. 그랬는데 비영리법인 그라미 텔레콤이라고 하는데 임원으로 있었거든요. 네네. 이때도 또 뭐 노동법을 위반했다. 횡령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현지 뉴스를 보니까 어제 특별법원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정말 탄압을 많이 네, 받았네요. 탄압 많이 받았습니다. 예. 하시나 전 총리의 20년 장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이 단초가 학생들의 시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위의 원인이 공무원 할당제였죠. 맞아요. 네. 그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위가 벌어졌는데 네. 그게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였어요. 1971년에 방글라데시가 이제 현재 파키스탄과 사실상 전쟁을 하면서 이 독립을 쟁취를 했는데 네. 그 유공자 자녀한테 30%의 공직을 할당해주겠다 네.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방글라데시는 청년 실업자가 한 40% 된다고 하고요. 네. 사실 이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사실 공직 외에는 안정된 직장을 갖기가 어려운데 30%나 떼어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시위를 벌인 건데 사실 그 뒤에는 이 공직 할당제라고 하는 게 하시나 당시 총리의 지지층을 더욱 공고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겁니다. 지난 5일에 퇴진 그 이후에는 이제 대법원이 이거를 할당 퍼센트를 30%에서 5%로 줄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정부도 받아들여서 이 시위 사태가 수그러드나 했는데 결국 A는 이거는 하시나 당시 총리의 퇴진 운동으로 비화가 됐고 지난 5일의 시위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 거의 100여 명이 사망했죠. 총 사망자는 그 시위 기간에 총 사망자는 한 300여 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시나가 총리직을 내놓고 인도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독재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할당제가 단초가 돼서 맞아요. 폭발했네요. 맞아요. 예. 네. 거기에 지난 1월 총선 때 또 부정선거 논란도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지난 1월에 총선에서 연당 아와미 연맹이 압상을 해서 하시나가 네 번째 총리직을 받기로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전부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야당을 뭐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또 문제가 됐고 또 언론 장악도 아주 횡행했고요. 그래서 제1야당이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인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방식의 총선이었고 그러다 보니 투표율이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마저도 너무 과장된 발표다 이런 주장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하시나 전 총리는 사실 1971년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
방글라데시 독립을 이룬 셰이크 마지부르 라만 초대 대통령의 장녀거든요. 네. 정말 진짜 건국의 아버지의 딸인데 그러네요. 결국에는 20년 장기 독재가 그의 이걸 걸고 있는 퇴진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물론 하시나가 20여 년 동안 재임하면서 이뤄낸 성과도 있습니다. 네, 그 네. 기간 동안에 방글라데시 경제가 많이 발전하기는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장기 독재 체제가 이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가 심해졌고 그렇겠죠. 또 네. 이르 뭐 권위주의적인 통치 체제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심이 돌아서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글라데시 아까 그 청년 실업률이 4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요? 예, 하시나가 꽤 경제를 살렸다고 했는데 네. 22년 회계연도에 성장률이 7.1%, 올해 또 약 6%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니까 성장률만 보면 뭐 괜찮네요. 네, 성장률만 보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세계은행 집계를 보면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2,529달러, 연 35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성장률은 좀 나아지고 있지만 그 대신 이 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한 10% 정도쯤 돼서 뭐 서민들의 고통이 아주 그동안 심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역시 장기 독재 체제가 부정부패가 아주 극심해서 네. 그 주변 뭐 사람들이 뭐 수백만 달러 착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네. 이 하시나하고 가까웠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조차도 막대한 재산을 일구고 그거는 뭐 이제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막 이 뇌물도 받고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네. 특정 계층은 이렇게 예,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90일 이내에 새로운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늦어도 11월 초 이전이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정당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예, 그 신속히 근데 안정을 찾으면은 네. 뭐 90일 이내에 이 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지만 네. 현재는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90일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필요하군요. 이런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정당들은 총선 대비 체제를 좀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하시나 전 총리 아들 사지부 와제드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지난 9일에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어머니는 여전히 그 하시나는 여전히 당 총재입니다. 인도에 있지만 네. 그래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당을 이끌고 총선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나도 지금 현재 인도에서 머물면서 네. 어제 11일에 사퇴 후 첫 뭐 대국민 메시지 같은 걸 냈어요. 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그 아와미 연맹 자신이 이끄는 아와미 네. 연맹이 승리 총선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또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사지브 아와드 조이는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귀국하지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귀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 당도 역시 좀 움직임이 있는데 네. 여기도 총재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타리크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하시나 총리의 오랜 정적인 칼레드 지아 전 총리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머니가 탄압을 받아서 뭐 수감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영국으로 가 있어요. 지금도 또 영국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도 곧 귀국하지 않을까 싶은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은 없네요. 맞습니다. 지아 전 총리는 이 하시나가 퇴진한 이후에 네. 석방이 돼서 지금 뭐 이제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좀 나이가 70대 중반으로 많은 편인데 네. 사실 이 지아 전 총리는 그 1975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시나 전 총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네네. 그 초대 대통령을 살해하고 찬탈했던 지아우르 라흐만의 부인입니다. 예, 그분도 역시 사망하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총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네. 뭐
석방 후에는 세대 교체를 하도록 자기가 이제 돕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등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방글라데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제 다시 이제 싹이 틀려면은 이 네. 가문 정치를 좀 가문 정치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지부 조이와 타리크 라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일대 할아버지들은 두 분이 다 대통령을 했고 2대 어머니는 또 다 총리를 했습니다. 네. 3대 본인 세대에서 본인들도 이제 총선에서 권력을 잡겠다라고 나설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모두 이런 가문 정치의 그 정치적 문화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 있습니다. 필리핀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를 반복해서 이 뿌리내린 가문 정치의 굴레를 청산해야지만 네. 방글라데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지금 네. 정말 방글라데시로서는 중요하고 그거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또 경제도 발전할 수 맞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가문 정치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청산하는 것이 중요한 네.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한 달 넘게 이어졌죠. 시위 사태 끝에 과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